오늘 꿈은 여러분 이제 다 알죠? 그 융이 분석한 이제 사람이죠. 45세 된 남자고 기업가죠. 우리는 이 정도로 알고 이제 꿈을 분석해 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꿈이 약간 이제 길이가 좀 있잖아요.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중간중간 내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꿈의 사망으로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망을 분류를 안 하고 그냥 그때 배경 전개 그다음에 반전 결말 순으로 분석을 했죠. 그렇게 풀어서.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일치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어머나. 먼저 풀었더니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푼 것이 사망으로 딱 일치되면 잘한 거죠. 아니면 거짓말해서 억지로 네. 이제 사망으로 만들었던지. 안 맞아요. 순서대로 쭉 위에서 한 것 하고 순서대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꿈차하고 매제가 대상으로 등장하겠지, 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에 분명히 이제 대상으로 등장하니까.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진짜 대상은 꼬마 아이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꿈 사망을 표를 수정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쭉 써봤다가 꿈 상황을 만들면서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안 맞네? 그러면서 꿈 사망을 수정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분석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거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쭉 해보면서 세밀하게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한 것보다 이렇게 스토리로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 세밀히 분석하다 보면 너무 사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글로 쓰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 글로 쓰다 보면. 그래서 풀어 쓰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써서 스토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꿈 분석 사망으로 만들어 보는데, 그게 억지로 내가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꿈 사망을 별도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내가 앞에 분석한 내용과 꿈 사망으로 한 게 일치하는지. 그럼 일치 안 한다 그러면 주체도 달라졌네. 이거 대상도 달라졌네. 이거 왜 달라졌지? 하고 다시 본다는 거죠. 다시 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것은 고쳐놓은 거예요. 고쳐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이제 꿈 분석 사망 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먼저 보고 이걸 보죠. 처음에 내 작업은 분석을 하고 사망을 만들고 조정하고 다시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분석해봤다가 그것과 별도로 꿈 사망을 만들어보고 도표를 만들어보고 이 2개를 비교해보면서 이것도 양쪽 다 고쳐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다. 오케이? 네. 자, 거기 이제 그 꿈 분석 사망을 보면요. 처음에 배경에서는 어땠죠? 나는 이제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만 듣죠. 그죠? 네. 거기까지만 배경으로 했어요. 주체하고 대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없는 걸 억지로 그냥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배경부터 짜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가 그냥 들린다. 그거예요, 그냥. 이건 중간자고 중간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개로 가서 이제 매제하고 이제 외출을 나가잖아요. 밥을 먹었는데도 또 식당에 가고. 그래서 이제 꿈자아가 주체가 되는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매제가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주체죠. 그러니까 주체를 볼 때도 우리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또 대상도 능동적인 대상이냐, 수동적인 대상이냐 이걸 이제 보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오케이? 여기는 굉장히 수동적인 대상이다. 그러면 결국은 매제는 중간자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연하고 식사 이런 게 다 중간자예요. 네. 응? 매제랑 같이 한 것들이 네. 네. 넓은 방도 중간자고 중앙의 식탁도 중간자고 네. 네. 등도는 네 귀퉁이도 중간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중간자 속에는 매제라고 하는 그림자적인 성격을 지닌 어쩌면은 그 또 자아의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제2의 인격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셀프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 정신의 중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한 부수적인 인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영역은 대체적으로 셀프를 대변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꾼 중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중간자를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제 3자도 중간자잖아요. 그럼 그 3자가 진짜 이제 그 공정한 3자도 있고요. 주체를 편드는 3자도 있고요. 대상을 편드는 3자도 있고 무관심으로 모르쇠로 하는 3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서서 흥미를 즐기는 쌈 붙이는 3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 기질을 가진 3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자가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체와 대상 사이가 많이 달라진다. 응? 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중간 영역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간 영역이 주체하고도 관련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상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중간 영역은. 네. 그랬을 때 이 중간 영역이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꿈의 의미가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꿈 자아가 이제 주체라면 여족화가 대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꿈자, 그러니까 왼쪽은 전부 꿈자예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은 전부 이제 그 여족한데 맨 마지막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상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이 여족화하고 연루 관계가 있어요. 어쩌면은 네. 그 여족화의 그 반응을 이제 유도하고 또 이제 여족화를 통해서 그 이제 꿈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재 역할도 해요. 이 주변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중간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간자에. 여기서는 이제 중간자에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중간자에 넣을 수도 있고 여족화를 이 자리에 또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여족화를 넣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의 아내 이름 오류와 주변 사람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개에 보면은 꿈자는 아이 병세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죠. 부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아픈 조카만 있죠. 그리고 이제 매제가 중간자로 등장하고 아이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다음에 반전으로 봤을 때 이제 반전에는 이제 그 꿈자가 매제의 집에 있는 꿈자 이게 기호죠. 네. 네. 어떤 그림자의 집 네. 혹은 가까운 인격 보이시겠죠? 무의식의 집에 있는 꿈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상은 아픈 여아인데 그 자기 아내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는 아픈 여아예요. 이게 대상 기호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누군가 마리아의 발음을 잘 발음 못하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간에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주체가 이제 꿈자라면 그 밑에 이제 아내 이름이 아픈 여아 사이, 아픈 여아는 이제 대상이고 그 안에 이제 마리아 아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내라 해도 좋아요. 응? 네. 네. 아내 혹은 아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숙모, 마리 숙모, 마리아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중간에 되고 있어요. 그 이제 결말로 가면 이제 꿈자아가 있고 대상도 이제 여족화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아내 이름이 있죠. 아내 이름 오류는 이제 설명이고 중간에 또 아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전의 마지막 단계도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밑에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게 꿈자하고 오른편에 매제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꿈자의 아니마인 아내가 있죠, 마리아. 매제의 아니마인 누이가 있죠. 네. 그럼 그 중간에 꿈속 여족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이거는 또 다른 지금 항목인데 지금 이것은 그 어찌 보면은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하고도 유사하고 또 이것은 그 융의 그런 이거는 이제 그
4의 중앙 5.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숫자예요. 네. 그래서 5는 4 플러스 1이라 가지고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개념을 정리해 봤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꿈속 여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풀기보다는 글로 풀어보면 스토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꿈의 중심 주제, 즉 꿈자가 직면해야 할 과제가 여조카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조카가 아프다는 게 핵심이죠. 근데 왜 여족하냐는 거죠.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종종 전체 정신인 자기의 음성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은 이제 보충 설명이 되겠죠. 그죠? 여동생과 연루 관계에 있는 한두 살 된 여자아이가 심리적 중심 주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꿈자가 관심하고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꿈자의 여성적 인격, 즉 아니마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아니마의 그 어떤 측면인 거죠. 여동생의 성향으로 대변되는 아니마의 병리적 측면이 1, 2년 경과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이제 재미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병리적인데 그 여동생의 병이 1, 2년 정도 된 거죠. 그 아프다는 얘기는 여동생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동생의 병세가 1, 2년 정도 된 것을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꿈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게 이제 융이 그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 죽고 나서 신비주의자가 돼요. 신비주의에 관심을 그 여동생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동생이 아픈 거예요. 어찌 보면 여동생도 아픈 거예요. 여기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꿈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사실 여동생이에요. 어찌 보면. 꿈자의 파트너는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여동생의 아이가 왜 아프다고 나왔을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동생은 부재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리고 아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의 아이가 꿈자와 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건 뭘까? 아마 꿈자의 소극적이고도 간접적인 관계 방식을 암시해요. 아니말에 직접 안 해요. 나중에 자기 아내하고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매지하고도 관계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요. 이런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간접적이다, 수동적이다 얘기하면 안 돼. 밥 먹었는데도 따라가고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고 이게 다 소극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동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딸의 이름으로 여동생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자기를 보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래. 그 꿈자의 그 무의식적인 어떤 태도일 수도 있겠네요. 관계 방식인 관계 거죠. 방식, 패턴. 그러니까 어떤 예. 무의식적인 인격들과의 관계 방식도 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도 현실 관계 방식이 그렇게 네. 드러난다. 네. 그래서 소극적이고 간접적이라는 거죠. 늘 관계할 때 간접적인 관계 방식을 암시할 거다. 그래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꿈의 배경은 전체 의미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이게 전체를 이제 그 결정짓는 핵심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당장 시급하거나 당장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큰 병은 아니고 호전되지만은 지금 신경 써야 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제가 이제 같이 와서 공연하고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한 뒤지만 같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넓은 홀에 이제 가는데 식탁이 서로 이제 등을 향하도록 돼 있다. 이제 이런 꿈 내용인데 분석을 볼게요. 여동생 가로하고
아들이 죽은 후에 신비주의에 기울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준 거예요. 책을 보고. 이거 나중에 내가 이제 보완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책을 보지 않고 했다가. 여동생의 남편은 수동적인 꿈 자아하고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다. 여러 사람들에게 극중인물과 플롯을 통해 삶의 현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예술 공연, 감성적 측면. 함께 보자는 매제의 제안은 꿈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어떤 이제 그 극장은 또 공공장소기도 하잖아요. 공공의 사회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꿈자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굉장히 꿈자는 외골수적이고 일방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관계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 능력이 없어요. 잘 어찌 보면. 그래서 공공의 사회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꿈자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그렇게 인도하는 헤르메스와 똑같 같다. 공연을 보고 난 후에 이어지는 식사는 이후 전개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에너지원인 거예요. 식사를 먹었지만 또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해. 어쩌면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과 식사 이것은 이제 융의 얘기로는 이것이 일종의 분석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분석 과정은 공연과 식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융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공연과 식사는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제의와 축제 의식을 보여주죠. 아까 그 희생제의 이제 우리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놀이이기도 하고 어떤 제의와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 즉 신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공연과 식사는 고대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는 중요한 순간이며 그것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동화. 이것은 이제 융은 컴플렉스가 동화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동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의식을 통해 꿈자와 매제는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동일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동반자로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미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여긴 꿈자는 밥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인격의 요구. 나는 이걸 내면 인격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매제를. 그에게 의식화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가 무의식의 요구 앞에 때로는 적극적인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내가 적극적이면 무의식을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그 주체의 수동적인 게 무의식적인 대상에 의해서 끌려가야만 의식화의 길로 그쵸. 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제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꼭 나쁘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꿈에서 수동적이면 너 왜 그렇게 약해? 그리고 또 꿈에서 막 되들면 그래 칭찬해주고 막 아주 그 꿈 분석을 재밌게 해요. 문제가 많어. 그래서 수동적이라도 무의식 앞에 수동적일 때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꿈자는 공연이나 식사보다는 매제와 함께 외출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쏠려요. 사실은 뭐 보고 먹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거죠. 이는 아마 현실 속에서 매제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나는 짐작됐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그 매제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꿈에서는. 그러한 매제의 의미는 꿈자를 내면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로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방이다.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공동의 장소이자 또 아늑한 느낌을 주는 큰 방. 중앙에 식탁이 놓여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될 식탁으로 보인다. 융은 남성 두 사람만의 식사는 이제 여성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성적, 즉 감정적인 측면의 부재로 이제 보죠. 그래서 마치 왕궁의 중앙에 있는 큰 방에서 중심에 놓여 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 바로 전이다. 마치 정신의 중심 영역에서 두 사람이 심리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원형극장식으로 배열된 홀의 의자는 제의적 장소를 연상하게 하죠. 그런데 방 내 기퉁이에 몇 줄로 놓여진 벤치나 의자들이 모두 식탁을 등지고 놓여 있다. 의자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고 등지고 앉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는 꿈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죠. 물론 내적인 인격들의 부조화로 볼 수도 있겠어요. 홀로만의 고고함, 약간의 일방적 태도, 그죠? 외로움과 고독 등의 분위기가 어색함과 부조화로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했죠. 하나의 지금 내가 스토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의 딸이 아픈 것이 공연과 식사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동생의 여하가 꿈자아의 제2의 아니마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아니마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아니마일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아니마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일방적 태도로 인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동생의 남편은 꿈꾸니의 허감을 등에 업고 굉장히 관심 가져주고 막 따라가니까 그래서 꿈자아로 하여금 객관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하죠. 그리고 여동생의 아이, 즉 꿈자아의 아직 어리고 병약한 아니마로 봤어요. 그래서 여동생의 아이에게로 인도하는 중재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매제가 이제 여동생이 왜 이제 꿈자아의 여동생이 왜 안 나왔냐 이제 묻죠.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오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고 미열만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면 실제로 등장하지 않은 여동생의 이미지는 아픈 아이로 대변되어 나타나요. 어찌 보면요, 지금 이 꿈자아는 여동생과 동일시되어 있고 그 여동생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아이와 동일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병세가 심하지 않다는 매제의 말은 꿈자아의 심리적 질병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 병세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이 지금 꿈자아의 내면 심리가 아직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나와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딸이 동숙하지 않은 채 남성 둘만이 넓은 방 한가운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은 가족 공동체에서 꿈자아로 대변되는 남성성과 내적인 여성적 인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보여주죠. 그것은 현실적인 여성과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아니마의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날 거다. 그러한 남성은 우울한 무드에 곧잘 사로잡히거나 작은 일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자주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는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융도 이런 얘기를 지적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매제의 집에 가니까 이제 아이들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라는데 아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숙모라고 막 따라해보라고도 하고 또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마리 숙모라고도 하고 하는 하품하듯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면 어때요? 꿈의 장면이 바뀌어서 공적인 넓은 방의 식탁에서 사적인 매제의 집으로 옮겨진다. 꿈자아는 이제야 아파 보이는 한두 살 된 소녀. 이것을 이제 여동생이 이제 객관적 그 해석을 보고 이제 여동생의 입장을 보면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인연으로 보는 거죠. 여동생이. 결국 이 여아를 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공연을 보고 넓은 방에서 둘만 식사를 한 셈이죠. 결국 여아를 보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이제 공연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꿈꾸니의 여동생에게 2살 난 남아가 있음에도 꿈에서는 여동생에게 한두 살 난 아픈 딸이 등장합니다. 꿈에서는 이 꿈은 그 여아가 현실적인 인격보다는 꿈자아의 내면 인격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결국 주관적 해석을 통해 꿈의 의미는 드러납니다. 객관적인 해석은 보조 수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고 귀띔해주는 누군가는 꿈의 초반부에서 여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의 주인공인 거죠. 그 자기의 음성이죠. 그것은 정신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아이는 왜 숙모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까? 이것이 그 아이의 아픔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어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가? 의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흔한 일인데 따져요. 그럼에도 꿈자아는 아이에게 강요하듯 다그쳐요. 아이의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꿈자아만이 아내의 이름을 나열할 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숙모, 마리 숙모, 마리아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한마디로 아내의 이름을 정의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아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그것은 여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관념이죠.
혹은 내적 인격인 아니마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암시해요. 정확한 이름 마리아에서 마치 하품하듯 발음하던 마리아로 가는 과정은 여성 아니마와의 관계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융은 아내가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이 이런 상황을 알려준다고 말해요. 아내가 잠자리를 하기 싫어서 일찍 아예 자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면담에서 나온 이제 얘기입니다. 아내가 지루해해요. 그 남편을. 아내의 이름은 아니마의 세 번째 단계인 마리아의 속성을 암시하죠. 꿈자아가 거룩한 영적 속성을 지닌 아니마와의 관계가 아직 원만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결국 꿈자아는 주변 사람들로 대변되는 무의식적인 인격들에 의해 비난을 받는다. 그것은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내면 인격과의 소통 부재로 나타난다. 여동생의 아이는 꿈자아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꿈자아는 여동생의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아니마인 아내와의 관계를 돌아보죠. 이 거울 역할을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아이는 꿈자아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 분석을 보면 45세의 사업가인 꿈꾸니는 호의적인 감정을 지닌 매제, 제2의 무의식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또 그림자 인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호의적인 감정을 지닌 매제를 통해서 자신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성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강한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함으로써 소외감과 어쩌면은 소외감을 느끼는 정신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 결과 외로움과 짜증으로 자신을 옹호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꿈 분석을 위한 사망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의 주체, 꿈자아와 대상, 여동생의 아내 사이에 매제가 있죠. 여동생의 아이인데 아내라 그랬네요. 여동생의 아이, 그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꿈자아와 여아 사이에 아내 이름이 있어요. 아픈 여아와 모호한 아내의 이름 모두는 여성적 인격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여성적 인격의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 따분하게 여기는 꿈자아의 태도에 대한 무의식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성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내면 인격인 아니마와의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것은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와의 관계, 즉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그래서 융은 신비주의에 매료된 여동성과 꿈꾸니의 연합, 이제 그림자와 아니마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걸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이의 아픔은 신비주의가 건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의 아픔은 꿈꾸니의 성장하는 아니마가 신비주의로 인해서 심리적 악화를 초래했다고 진단을 이제 합니다.